서울 한강의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늦은 밤, 한강에는 돗자리만 남겨져 있고 사람이 안 보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어리둥절하며 이내 충격에 빠진 모습의 한 프랑스 여성이 보입니다. 정말 믿지 못하겠다는 듯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이 여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대표하는 방송국인 TF1에서 국제팀 기자로 일하고 있는 카밀 메르시에라고 해요. 저는 최연소의 나이로 팀장 지위에 있기도 해요. 아버지는 프랑스 공립병원에서 꽤 잘 나가는 내과 의사이고 엄마는 국회의원으로 프랑스 내에서도 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어요.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서 물질적으로는 전혀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바쁘신 부모님 사이에서 자랐고 부모님이 아닌 도우미 아주머니 곁에서 자라다 보니 가족에 대한 따뜻한 울타리를 잘 느끼지 못했지요. 그래서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있었어요. 국제팀 기자의 일에 몰두하며 어린 나이에 빠르게 승진한 것도 정말 열정적으로 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쁘게 살아온 것도 돌아보면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바쁘게만 살았던 것 같아요. 여유가 생겨서 가만히 있다 보면 외로운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니까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안 들도록 음악을 들으면 운동을 하는 게 저의 취미이자 휴식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연치 않게 유튜브에서 한국 음악을 접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아이유의 너의 의미라는 음악이 뜨더라고요. 저는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길래 궁금해서 한번 클릭해봤어요. 편안한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가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제 귀가 녹아버릴 것 같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듣고 있다 보니 음악뿐 아니라 노래 속 가사가 마음의 위안도 되고 음악을 듣기만 해도 기분이 막 좋아지더라고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음악 플레이리스트에는 한국 음악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 노래를 들으면 외로운 마음이나 일을 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까지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궁금한 마음이었지 직접 가보고 싶은 생각까지 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한국은 전쟁 국가이다 보니 안보적으로 위험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휴일이라 오랜만에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의 친한 친구들도 모두 엘리트 대학 출신이고 정치계 인사, 의사, 교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 대표 방송국 기자로 일하면서 제 친구들에게도 여러 도움을 주고받죠. 새로운 소식이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사건들을 꽤 많이 그리고 미리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 자리지만 사실 새로운 이야깃거리나 친구들의 소식을 확인해보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날 저희 사이에서 제일 뜨거운 화제는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이직을 한다는 친구 교수의 이야기였어요. 프랑스에서 최고 대학인 사클레 대학에서 프랑스학을 가르치던 교수 자드가 한국의 서울대학교라는 곳의 불어학과 교수로 이직한다는 거였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전쟁 중인 나라로 이직을 했다니. 그런 나라로 여행 가는 것도 꺼리는 마당에. 제정신인 거야? 라고 말이죠. 그나마 안전한 일본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고 진심으로 걱정하며 얘기했어요. 도대체 왜 자드가 위험한 한국으로 가려 하는지 궁금했었죠. 자드는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주 똑똑하고 재능 있는 친구였거든요. 제 말에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자신도 원래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4년 전에 한국인 학생 몇 명이 입학하면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원래 프랑스에서는 교수님이라는 느낌이 그저 가르치는 도구라는 느낌이라면 한국인 학생은 자신을 가르치는 도구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게 했고 좀 더 인간적으로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서울대 불어학과에서 학술대회 강연 초청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의외로 한국의 대학 시스템이 빠르고 체계적이고 시설도 깨끗하고 좋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의 강연을 계기로 회의 초청도 이미 여러 번 받아 자문도 했었는데 특별히 회의 날이 나의 생일이라고 하니 학생들이 케이크를 준비하고 생일 축하 이벤트도 준비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국인은 쉽게 정들고 귀엽다고 하는 겁니다. 같이 축구를 하기도 하고 술을 한잔 하기도 하며 정겨웠다고 하더군요. 프랑스에서는
대학교에서 그냥 수업하고 인사하고 집에 가고 그냥 가르치는 도구로 살다가 한국인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학생을 가르쳐주며 보람을 느끼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싶다고 느꼈다며 한국에서 학생들을 계속 가르쳐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으로 직접 간다는 소리에 호기심과 걱정스런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오히려 자드는 한국에 가는 것에 대한 걱정보다도 설렌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 더 생기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같이 저는 방송국으로 출근했고 국장님과 각 부서 팀장들이 함께 오전 회의를 시작했어요. 지금 2위인 경쟁 방송국이 치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우리 방송국의 시청률이 점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률 올릴 수 있는 주제들로 특별 기사나 영상을 만들도록 요구하더라고요. 방송국 현장은 정말 바쁘게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제작하려면 집중해서 업무를 해야 하죠. 그런데 프랑스 직원들은 짧은 근로시간을 좋아하고 잦은 파업으로 업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단기 계약직으로 아시아계 직원들을 뽑아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일을 같이 한다고 하지만 은근히 앞이나 뒤에서 인종차별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복도를 지나갈 때도 일부러 가깝게 지나가서 어깨를 부딪힌다거나 눈을 마주 볼 때 아래로 내리깔면서 무시하며 바라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회의나 자리에서 동양인이 의견을 말하는 경우엔 듣는 척도 하지 않고 무시되기 일쑤였죠. 저희 부서에서도 아시아계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사내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프랑스인 레오가 한국인 소라에게 뭔가 물어보는 것 같았죠. 직원들이 한국 직원과도 잘 지내는지 무슨 얘기를 나누는 건지 궁금해서 저도 가까운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리게 되더군요. 젊은 여성이 프랑스에 계속 지내려면 결혼밖에 선택지가 없을 텐데 프랑스에 계속 있을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차라리 괜찮은 프랑스 남자애 찾아서 결혼이나 하지 그래. 동양인 애들은 많이 하던데. 라고 얘기했죠. 그 얘기를 듣던 동료들은 낄낄 소리내 웃기도 하고 소개나 해주고 그런 말을 하라며 맞받아쳤고 다른 동료들은 듣고는 있지만 방관하거나 도와줄 마음이 별로 없어 보였죠. 소라는 그 얘기를 듣고는 기분 나쁜 표정 하나 없이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하고는 싱긋 웃어버리고 말더라고요. 별 타격감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옆에 있던 프랑스인 직원 클로에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소라, 난 내가 일본인인 것 같아. 너네 가게도에 있을 테니 한번 찾아봐. 라며 얘기하기도 하더군요. 프랑스 대표 방송국에서 직장인 사이에 이런 얘기가 오가다니 저도 모르게 한 소리를 할까 하는 찰나에 소라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얘기하더군요. 나도 너희가 프랑스인인지 독일인인지 구별이 안 가.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일본인으로 착각하는 건 이해해. 그래도 이제 한국인 거 알 테니까 다음에는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라며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고 단호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잘 얘기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한국인은 정이 많다고 하던데 저렇게 똑부러지는 모습도 있다니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져갔어요. 그래서 부서회의에서 특별기사 주제를 가지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인 소라에게 아이디어를 하나 물어봤어요. 소라, 너도 알다시피 우리 부서에서는 시청률이 잘 나오는 주제로 기사를 써야 해. 혹시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못 베길 재미있는 내용이 있을까? 라고 말이죠. 소라는 제 질문을 듣더니 자신에게 우선 질문다운 질문을 해준 것이 처음이라며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를 이어갔어요. 요즘 파리 올림픽이 이슈인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얘기하더라고요. 파리 올림픽은 사상 최초로 경기장이 아닌 세느강에서 개막식이 열리고 마라톤 수영 경기와 철인 3종 경기도 치러질 예정이라고 하던데 사실 세느강의 수질 오염 문제 때문에 개막식은 물론 경기 개최도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태이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 스포츠 장관, 파리 시장까지 나서서 올림픽 개최 전까지 세느강의 수질 정화를 마칠 수 있다며 밝혔지만 사실 선수들과 세계인들은 이대로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는 것이 괜찮은지 계속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이에요. 소라의 말이 맞아요.
세느강의 수질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말하자면 아직까지도 시멘트 공장의 산업 폐수와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폐의약품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잔류하는 상태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쥐가 옮기는 렙토스피라균으로 인한 오염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몇백만 마리의 쥐가 서식하는 파리는 비가 많이 오면 하수구가 넘쳐 길거리에 오염물질이 세느강으로 흘러가는데, 이 과정에서 쥐가 배설한 렙토스피라균으로 강이 오염된다는 사실이죠. 프랑스에 대한 세계인의 기대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사실 프랑스의 세느강는 올림픽 개최 준비를 아직 제대로 끝내지 못해서 정말 이러다가 프랑스가 비웃음거리가 될까봐 걱정이었거든요. 소라에게 좋은 아이디어라며 올림픽 개최 전까지 수질 개선 작업을 확실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더 임팩트 있게 알릴 수 있는 좋은 수가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파리의 상황과 비슷하면서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한국을 찾아 서울 한강의 개선점을 본받겠다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모습을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프랑스인 레오는 무슨 한국을 본받아 개선한다고 얘기하느냐며 아이디어 같지도 않은 의견을 낸다며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본받아야 한다면 일본도 우리와 상황이 비슷하고 도쿄만을 활용해 올림픽을 치렀으니 일본으로 취재를 가는 것이 맞다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동료들도 한국에서 배울 게 있다고 하며 의아하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고, 아이디어를 낸 소라에게 취재를 핑계로 공짜로 한국에 갔다 오려는 속셈 아니냐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수군거리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소라는 전혀 주눅든 것 없이 당차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별기사 주제로 프랑스의 세느강과 한국의 한강을 비교 국가로 생각한 이유는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파리와 서울은 그 나라의 대표하는 수도임과 동시에 제일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살면서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인프라가 활발하게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파리의 세느강은 서울의 한강과 비교하면 10년 전과 명확하게 개선된 점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의 한강은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모범적이고 우수한 사례에 꼭 들어가요. 왜냐하면 서울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4년 동안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고, 이를 통해 한강의 수질이 54ppm에서 3ppm으로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죠. 현재에도 한강을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올림픽 기간 중에는 한강을 경기장으로 활용하여 카누, 조정 등의 수상 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어요. 소라의 얘기를 듣고 있던 저도 최근 일본 올림픽을 조사했던 일이 기억나 일본의 상황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소라의 얘기가 일리가 있네요. 레오가 말했던 일본은 어떠했는지는 제가 알려줄게요. 도쿄만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수영 경기가 열리는 도쿄만 해역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었었죠. 그래서 실제로 도쿄만 해저토의 방사성 물질 세슈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더니 간토각구인 대학에서 측정한 결과 449베크렐까지 나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방사성 물질은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몇백 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도쿄만 인근 지역은 과거 큰 해일 피해를 겪었던 곳이기 때문에 올림픽 기간 중 자연재해 발생 시 선수와 관람객의 안전이 우려되었으나 형식적인 방제턱 설치만 했을 뿐 이마저도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관리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못 믿겠다면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고 일본으로 취재를 가야 한다면 그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가져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 회의는 말 그대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리이니 무례하거나 차별적인 발언을 한다면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얘기하며 레오에게 경고를 줬어요. 레오는 회의실에서 얼굴이 굳어지고는 기분이 나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회의 때마다 레오나 다른 직원들도 마땅한 근거를 갖고 오지 못했고 직원들의 과반수와 국장님의 지시하에 한국으로 취재하는 것을 결정했어요. 그렇게 서울의 한강을 취재할 준비를 하고 저희 팀은 같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저희는 피곤한 눈을 비비기도 전에 공항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유럽, 미국, 남미 등 여러 다양한 나라의 공항을 다녀보았지만
한국의 공항이 이렇게 넓고 깨끗하며 첨단 시설로 가득한지 처음 알게 됐어요. 곡선 형태의 구조물도 있어서 미래 우주선을 타고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출입국 심사를 기다리는데 빨리 처리가 되었고 수화물 짐도 정말 금방 찾을 수 있더라고요. 프랑스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가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친절함은 기대도 하지 못하고요. 그런데 한국 공항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고 오랜 비행 시간으로 화장실이 너무 급해 공중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물으니 외국인이라는 것을 보고는 친절하게 영어로 알려주더라고요. 프랑스였으면 친절함은 기대도 못하고요. 영어로 물어봐도 꿋꿋이 프랑스어로만 대답해주거든요. 그에 반해 한국은 외국인들을 많이 배려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도착한 화장실에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것은 물론 에어컨이 작동되고 있더라고요. 공중 화장실에 에어컨이 켜져 있다니. 정말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화장실에 자리가 비었는지 사용 중인지까지 뜨는 모니터가 있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공중 화장실도 없지만 에어컨과 깨끗하게 관리되는 화장실을 보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화장실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어딜 가나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도 아시죠? 저는 한국 화장실에 정말 감동했어요. 한국의 공중 화장실만 취재하러 다니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놀라운 점을 보다니 취재하러 왔다는 생각은 온통 까먹고 감탄만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저희 팀원들도 생각지 못한 한국의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와이파이 기기를 대여하는 곳에서 데이터를 구하기로 했죠. 안내 데스크에는 친절한 한국인이 미소를 보이며 유창한 영어로 반겨주었어요. 저희는 와이파이를 대여할 수 있는 기기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직원은 데이터가 무제한이면서 하루 3,300원인 기기를 추천하면서 비용은 기기를 반납할 때 결제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데이터 무제한이라는 충격과 함께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설명까지 해주는 한국인 직원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살면서 평생 무제한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감동적인 와이파이 기기 대여를 마치고 돌아서려는데 직원분이 저희에게 서비스로 한국 컵라면도 하나씩 챙겨주더라고요.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한국의 서비스에 한 번 더 감동을 받았어요. 뭔가 한국에 온 것을 환영받는 기분도 들고 저희 팀원들도 하나 둘 한국으로 취재하러 잘 온 것 같다며 분위기가 좋아졌죠. 스마트폰에 와이파이를 연결하자마자 우리는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인터넷이 정말 빠르다고 듣긴 들었지만 실제로 느껴보니 엄청난 속도였어요. 우리의 위치와 가야 할 곳을 검색하는데 속도는 얼마나 빠르던지요. 저희는 공항에서 서울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철도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안내 표지판에 화살표 방향과 함께 한글뿐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도 적혀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에요. 우선 영어로 된 표지판도 없고 오로지 프랑스어로만 되어 있는 표지판이 꽤 많아요. 한국의 친절한 안내 표지판을 따라 공항철도로 향했어요. 공항철도 승강장에 도착해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모니터에 기차 도착 시간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기차 도착 시간에 맞춰 정시에 딱 도착하는 것이 정말 신기했어요. 프랑스에서는 기차가 10분이나 15분 정도 늦게 도착하는 건 아주 익숙한 일이거든요. 쾌적하고 편안한 기차를 타고 1시간 정도 달렸더니 창밖에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제 기대 이상으로 아름답고 멋졌어요. 서울을 향해 가는데 섬들이 보였고 아름다운 절벽 위에 소나무가 빼곡하게 자랐더라고요. 프랑스보다도 녹지가 많고 자연이 도심 가까이 있었어요. 물도 깨끗하고 시내 중간중간 시민들을 위한 공원들도 많이 보이더군요. 경치를 구경하다 보니 금세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취재를 하기 위해 한강으로 택시를 하고 이동했어요. 그런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저희 보고 어디서 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던 소라가 대신 한국말로 대답해줬어요. 프랑스에서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이 예전에 서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한강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취재하러 왔다고 했더니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저씨는 서울 88 올림픽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한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서울 올림픽을 통해 서울이 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올림픽 전에는 정말 물이 더러워서 냄새도 나고 근처를 지나가기도 힘들었는데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시민들도 다 같이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은 한강 시민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서울의 88 올림픽이 마치고도 30년 넘게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으니 취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강은 늦은 밤에도 안전하고 이용이 가능하니 곧 밤이지만 한강으로 산책을 가봐도 좋을 거라고 추천도 해주고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다 가라고 하며 한국의 홍삼 캔디까지 챙겨줬어요. 한국인의 정을 제대로 느끼고는 한강에 도착했는데 벌써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밤늦게 돌아다니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겁이 덜컥 났어요. 하지만 옆에 소라도 있고 택시 아저씨가 밤에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며 한강으로 가는데 저는 정말 한국에서는 이런 게 된다고 하며 한강 공원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믿기지 않았어요. 한강 주변을 둘러보는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와 돗자리를 깔고 과일을 먹고 있는 가족도 보였고 여성들도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한다고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다들 어두워져도 아무렇지 않게 평화로운 모습이라 저희 프랑스 직원들은 이곳이 천국인가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한강은 밤이지만 여기저기 예쁜 조명들도 빛나고 있었는데 이런 밤 야경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죠. 옆에 있던 소라가 실제 한국의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한다며 번화가에서도 소매치기를 보기 힘들고 지하철을 비롯해 대중교통도 매우 안전하다는 거예요. 한국인인 여러분은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지만 프랑스 파리에서는 문 앞만 나가도 소매치기가 창궐하고 지하철에는 공중화 장실이 없어 지린내가 진동하거든요. 그렇게 한강 공원을 걷고 있는데 여러 돗자리가 가방이나 짐들은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저는 소라에게 저기 좀 보라며 돗자리에 폰, 가방, 음식들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고요. 저렇게 그냥 둬도 되는 건지 물었어요. 소라는 웃으며 얘기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잠깐 짐 놔뒀다고 훔쳐가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돗자리에 짐을 두는 걸로 자리를 찜해두고 근처 화장실 갔거나 음식을 찾으러 갔을 테니 잠시 후면 주인들이 나타날 거라고 걱정 말라는 거였죠. 프랑스에서는 저렇게 두고 가면 바로 누군가 가져가 버렸을 텐데 한국의 시민의식의 대단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소라는 어플로 치킨을 배달시켜놨다며 배달기사가 곧 도착한다고 하니 배달존에 갔다 오겠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영 이해가 되지 않아 소라가 가는 곳을 봤더니 배달존에서 오토바이로 배달 온 기사분에게 치킨이며 피자 등 음식들을 받더라고요. 한강처럼 야외에서 정확하게 배달을 받는 문화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프랑스에서는 배달 문화가 있지 않은데 한국은 어떤 장소라도 다양한 음식이 배달된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고 편리해 보였어요. 한강의 물은 한눈에 봐도 깨끗했고 한국인의 시민의식, 안전한 치안, 편리함 등 이렇게 훌륭한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게 눈물이 날 정도였지만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 기사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돌아오고 나서 저희 직원들은 한국인 소라를 무시한다거나 비아냥대는 모습을 절대 볼 수 없었죠. 아참, 저희 기사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한국의 한강을 다룬 저희 기사는 조회수 1000만을 찍으며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어요. 저희 기사를 보고 사람들은 파리가 아니라 서울에서 올림픽을 열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까지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만큼 기사를 본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파리 시장님과 저희 방송국 국장님도 조회수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한국에 대한 다른 시리즈도 제작해야겠다며 이번에는 한국 다큐를 제대로 찍으러 다녀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프랑스 공무원까지 대동가고 가기로 했어요. 프랑스 정부에서도 제대로 벤치마킹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의 치안에서부터 대중교통과 에어컨이 켜진 공중 화장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따뜻한 정까지 한국을 다녀왔던 기억을 떠올리며 파리 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되기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큐를 기획하고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지린내 나는 세느강, 밤낮 모르고 끊이지 않는 소매치기들, 위험하고 냄새나는 파리 지하철, 퉁명스러운 공항 직원들이 가져올 끔찍한 파리 올림픽에 관해 걱정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말이에요.
한국에 대해 벤치마킹을 하지 못하고 파리 올림픽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라도 프랑스가 한국에 대해 제대로 벤치마킹해서 개선하려고 한다는 카밀 메르시에 씨의 사연을 보며 어떠셨나요?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한 한국의 모습에 크게 감동하였고, 한국에 대한 기사가 프랑스에서 대박이 났다니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파리의 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 이번에는 프랑스 공무원들과 함께 한국 다큐를 촬영하러 온다고 하니 저도 한국인으로서 뿌듯해지네요. 카밀 씨가 한국으로 다시 왔을 때 추천하는 곳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카밀 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월드생생튜브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